겨울의 끝자락이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한층 부드러워진 듯했다. 78세의 김태수 씨는 묵직한 회색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딸네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그 길 위에 지난 세월이 함께 걸어가는 듯했다. 어린 딸을 등에 업고 다니던 시간, 중학생이 되어 이상하게 말이 많아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조용해진 딸의 사춘기, 그리고 결혼. 그는 딸을 결혼시키던 날 울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아버님은 딸을 보내는 게 대수롭지 않은가 봐요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속으로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이 잘 살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오늘은 왠지 마음 한쪽을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벽에 기대어 놓은 사위의 새 운동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갈하게 맞춰진 신발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 장인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문이 열렸다. 사위 박진수. 표정은 환영이라기보다는 마치 갑작스러운 손님을 본 사람의 반응에 가까웠다. 아, 아버님 오셨네요. 목소리 끝에 붙은 얇은 내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딸은 뒤쪽에서 기쁜 얼굴로 뛰어나왔다. 아빠, 오셨어요? 장인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신발을 벗으려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사위가 재빨리 손을 내밀었다. 아버님, 신발 거기 벗지 마세요. 응? 왜? 저희 집이 요즘 관리가 좀 예민해서요. 신발 벗는 곳 더러워지면 청소가 번거롭거든요. 그냥 들고 들어오시는 게 신발을 들고 들어가라고? 사위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저희 집 규칙이 좀 그렇습니다. 딸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장인은 그 순간 느꼈다. 아, 나는 이 집의 손님이구나. 아니, 손님도 아닌가. 신발을 손에 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점심상을 차려놓은 식탁은 깔끔했고 음식도 맛있어 보였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딘가 삐걱거렸다. 사위는 핸드폰을 옆에 놓고 가끔씩 화면을 확인하며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진수야, 아버지 오셨는데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래. 딸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사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아,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 식사할 때 편하게 좀 먹자. 그 말투에는 장인어른이 와도 나는 패턴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게 묻어 있었다. 장인은 젓가락을 잠시 멈추었다. 그는 사위의 표정을 살폈다. 사위는 딱히 싫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하지만 뭔가를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 그런 예민함은 장인이 평생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였다. 장인은 조용히 말했다. 진수야, 요즘 회사가 힘드나 보구나. 예. 뭐, 그렇죠. 사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딸이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다. 아빠, 오늘 오시는 길에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야. 뭐 괜찮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점심은 조용히 이어졌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가끔씩 물 따르는 소리, 사위의 짧은 한숨. 그게 전부였다. 아버님, 물은 셀프로 아시죠? 사위가 말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내가 해드릴게라고 하려 했지만 사위는 미묘하게 그녀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가만히 있어라는 듯한 그 찰나의 움직임을 장인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민망하고 쓸쓸해졌다. 딸과 사위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아버님 가세요. 조심히요. 자동문처럼 기계적인 인사만이 뒤를 따랐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는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사위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딸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 못한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아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그 말은 마치 서로에게 의무적으로 남겨놓은 인사 같았다. 아파트를 벗어나 공원의 벤치에 잠시 앉았을 때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장인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딸 집을 방문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되었을까? 딸을 결혼시키기 전 장인은 사위를 정말 좋게 봤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말도 차분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결혼 후엔 냉담함으로 변했다. 예의는 남아있대. 정은 사라진 사람처럼. 장인은 딸의 집 대출을 대신 갚아주었다. 사위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딸이 아이 키우기 어렵다며 눈물 흘리던 날, 그는 기꺼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집을 사주었다. 그때 딸과 사위는 말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하지만 오늘 장인은 그 오래오래가 유효기간이 끝난 약속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집에 돌아온 장인은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딸과 사위의 집에서 느꼈던 감정이 천천히 더 뚜렷해졌다. 신발 내가 들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지.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들어가도 되는 공간이 아닌가? 그는 앉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삶 좀 살아야지. 흔들리던 눈빛은 곧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날 밤 장인은 조용히 서류철을 꺼내어 딸 부부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소유주는 장인 김태수. 그가 사준 집, 그가 지켜주려 했던 공간.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 집은 이제 너희에게 미안할 것도 없어. 그는 다음 날 집을 매매로 내놓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맑았지만 장인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오랜만에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구두를 닦고 셔츠 칼라를 정돈하고 머리도 빗었다. 마치 오래 미뤄둔 중요한 날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장인은 천천히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 실내에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중개사 사장은 밝게 웃으며 마주했다. 장인은 깊은 호흡 후 말했다. 집 하나 매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네. 어디 집이신가요? 장인은 주소를 적어 건넸다. 중개사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다. 아, 여기 요즘 아주 잘 나가는 단지인데요. 매매 등록만 해도 바로 연락 들어올 겁니다. 그 말에 장인은 희끗해진 눈썹을 천천히 깜빡였다. 모두가 탐내는 집. 그가 딸과 사위에게 주려고 고심 끝에 마련했던 집. 그 집이 이제 자신과 그들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매물로 올려주시오. 중개사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며 말했다. 혹시 특별히 원하는 매매가 있으신가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장인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돈을 벌고 싶어서 집을 파는 게 아니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내치는 공간을 지켜줄 이유가 없어져서일 뿐이었다. 시세대로만 합시다.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경쾌하게 울렸다. 딸과 사위 집이라는 이름 아래 보관되어 있던 그 집이 이제는 김태수 씨 소유의 매물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딸과 사위는 아직 모르고 있다. 장인은 그것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산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다음 날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님, 매수문이 벌써 사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분이 집 보러 가고 싶다는데 괜찮으실까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보여주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세상 누구보다 많이 일을 했던 손. 딸을 키우기 위해 새벽에도 밤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던 손. 그 손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가정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이제는 자신을 밀어낸다는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홀가분했다. 며칠 뒤 드디어 일이 터졌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빠, 이거 뭐야?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왔대.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우리 집을 누가 보러 온대. 장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집 내가 내놨다. 아빠가 왜 그런 결정을? 딸의 목소리는 곧 울음으로 번졌다. 사위의 목소리도 옆에서 섞여 들렸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장인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사위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희는 갑자기 집을 잃게 생겼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화난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그 순간 장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내가 그날 뭘 했지? 사위의 목소리가 멈췄다. 현관에서 내 신발 보고 뭘 했냐고. 아버님, 그건 그냥 집 규칙이었고 그 집이 누구 집이더라.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의 흐느낌이 전화 너머에서 깊어지고 있었다. 장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 바란 적 없다. 단 한 번도. 내가 잘 살고 내가 준 집에서 편안하면 그걸로 좋았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근데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신발도 못 벗는 사람이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단하게 말했다. 그 집 내가 지켜줄 이유가 없지. 전화는 잠시 굳어 있었다. 그리고 딸의 울음이 조금 더 크게 번졌다. 아빠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무서워서. 사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아버님 눈치 볼까봐 저도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늦긴 했지만 사위가 첫 사과를 했다. 하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단 한 번의 말로 쉽게 덮이지 않았다. 내 사정 알겠다. 그렇다고 해도 한 번의 행동이 사람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너도 알아야 한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장인은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금은 조금은 잔잔해진 마음이었다. 딸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걸어왔다. 아빠, 왔냐? 딸은 아버지 곁에 앉아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작고 여린 손. 그 손을 잡으며 딸의 눈가는 금세 붉어졌다. 아빠가 그렇게 느낀 줄 정말 몰랐어. 내가 미안해. 장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집 정말 파실 거야?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새들이 멀리서 지저귀었다. 아빠 인생도 이제는 나를 위해 좀 살아봐도 되지 않겠니? 딸은 눈가를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가 결정한 대로 해. 그 순간 장인의 마음이 처음으로 조금 편안해졌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다. 너희가 정말 가족이라면 집이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딸은 울면서 웃었다.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정말 다행이야. 장인은 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처음 문을 열어준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 마음이 식으면 집도 사람도 다 문을 닫게 돼. 바람이 잔잔히 스쳐 지나갔다. 장인은 그 바람 속에서 오래 묵힌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사위 민호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곤 한다. 현관, 평범한 아파트의 흔한 공간. 그런데 그날은 그 좁은 현관이 거대한 심판대처럼 느껴졌다. 장인어른이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려고 허리를 굽히던 순간 민호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다. 아버님, 신발 거기 두시면 안 됩니다. 규칙이에요. 그 말은 사실 규칙이 아니었다. 그냥 그 순간 자기 집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작은 허영심. 아내가 장인이 편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왠지 모르게 기죽는 기분이 들었던 유치한 마음. 하지만 그는 그 작은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지 못했다. 장인이 잠시 굳어섰을 때 민호는 이미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사과를 꺼내기엔 자존심이 너무 먼저였다. 며칠 뒤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호의 다리는 풀렸다. 내가 뭘 한 거지? 이 집을 사준 사람에게, 내 아내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민호는 장인에게 전화를 걸며 가슴이 계속 떨렸다. 그가 한 사과는 서툴렀고 떨렸고 부족했다. 하지만 그때 장인의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한 번의 말이 사람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자신의 언어를 다시 보게 되었다. 현관의 규칙보다 집의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그는 뒤늦게 깨닫는다. 딸 수지는 그날 밤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해둔 아버지의 오래된 운동화를 꺼냈다. 흰색이었던 운동화는 요즘엔 누런빛이 돌았고 창은 닳아 있었다. 아버지가 늘 괜찮다며 신던 신발. 수지는 그 운동화를 보며 현관의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멈칫한 순간, 아버지의 발끝이 허공에 잠시 떠있던 순간, 수지는 이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사위의 표정을 보았다. 불편해하는 눈빛, 내 집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억지 자존심. 수지는 그 순간 중간에서 말릴 용기가 없었다. 결혼한 뒤 사위 눈치를 보는 버릇이 너무 깊어져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졌다. 아빠가 정말 상처받으셨구나. 아빠가 그 좁은 현관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날 수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빠 마음 몰라드려서. 하지만 막상 아버지 앞에 서자 말은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렀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사람이 중요하지 집은 아니다. 그 말은 딸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수지는 그날 다짐했다. 사람보다 집을 먼저 지키려는 삶은 이제 끝이라고.
장인은 집을 매물로 내놓고 혼자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인과 그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는 생전에 늘 말했다. 여보, 사람한테는 문을 열어줘야 해요. 마음의 문도 집의 문도요. 장인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다. 그래서 딸에게도 늘 집을 열어주었다. 손에 흙 묻혀가며 일하던 날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들, 그 모든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딸이 편안하게 쉴 집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날 현관에서 들은 사위의 말은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내 마음은 쓸모없는 건가? 내가 지켜온 문은 다 닫혀버린 건가? 나이가 들면 사람은 사소한 말에 더 쉽게 무너진다. 장인은 그것을 인정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후 벤치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던 장인은 아내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사람에게 문을 닫지 말아요. 그래서 그는 집의 문은 닫았지만 사람의 문은 닫지 않기로 했다. 딸이 울며 사과하던 날 장인은 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그래, 문은 닫히기도 하고 다시 열리기도 하는 거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장인은 마음속에서 작은 따뜻함이 피어나는 걸 느꼈다. 사위 경미는 말이 적고 깔끔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냉정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본인은 언제나 배려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 생각했다. 장인이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하게 했던 그날도 그는 그저 평소처럼 집을 관리하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장인은 집을 매물로 올렸고 딸은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다. 그리고 경민은 알 수 없는 불편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경민의 집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방이 있었다. 외부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집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는 거다. 그 말은 어린 경민에게 일종의 가정의 법처럼 새겨졌다. 다른 아이들 집처럼 시끄럽고 활기차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고요함이 안정이었다. 친구들이 그의 집에 놀러 오려고 하면 아버지는 늘 차갑게 말했다. 집은 외부의 소란을 들이는 곳이 아니다. 그 후로 경민은 깨끗함과 질서가 예의라고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미진을 만났을 때 경민은 처음으로 복잡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미진의 집은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웃음이 넘치고 물건은 다소 어지러워도 따뜻했다. 장인은 그 중에서도 유독 큰 목소리로 밥 먹자 라고 외치며 식탁으로 사람들을 불렀다. 경민은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다. 하지만 불편함도 있었다. 장인은 현관에서 신발을 대충 벗어두고 들어오는 사람,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웃, 계획 없이 벌어지는 술자리 등 그에게는 폭풍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했다. 경민은 늘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풍경을 지켜봤지만 속으로는 저건 조금하고 생각하곤 했다. 그날도 그저 평범한 토요일이었다. 경민은 깔끔하게 정리된 현관을 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장인이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늘 그랬다. 경민은 문을 열고 말했다. 아버님, 오늘 오신다고 미리 말씀만. 그러나 장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편하게 웃으며 들어오려 했다. 문제는 그 순간이었다. 경민은 최근 비 오는 날에 사람들이 들어오며 묻힌 흙 때문에 현관 청소를 몇 번이나 했던 터라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아버님, 거기 말고 신발은 저쪽에서 벗어주시면. 그 말은 장인을 멈추게 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들어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집이냐? 그 말이 현관 바닥보다 더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장인은 연락도 없이 집을 매물로 올렸다. 경미는 자신이 뭘 그토록 잘못했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진이 울면서 말했다. 아빠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평생 애썼던 사람이야. 장인은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살다가 아이들이 자라며 조금씩 집을 넓혀갔다. 현관이 넓어진 날 그는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다. 이만하면 누가 와도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사위의 말 한마디는 그 모든 세월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걸 알았을 때 경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외부인을 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진짜 깔끔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그 역시 자랑스러운 인생을 누군가 어지럽힐까 두려워했던 건 아닐까. 경미는 조심스럽게 장인을 찾아갔다. 그는 현관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현관은 늘 그에게 집의 경계선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경계가 너무나 높게 느껴졌다. 그는 망설임 끝에 신발을 벗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이번엔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이 열렸다. 장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경미는 처음으로 깨끗한 집보다 사람이 들어오는 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장인은 평생 일을 하며 산 사람이다.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벌고 집을 넓혀온 그의 인생은 늘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말 한마디면 무너지는 게 사람이었다. 그날 사위의 집 문 앞에서 느꼈던 감정은 모욕이 아니라 허무함이었다. 사위가 찾아왔다. 신발을 벗고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장인은 묻고 싶었다. 왜 그날 그런 말을 했냐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늙은 남자는 때로 말보다 눈을 먼저 본다. 사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있었다. 장인은 조용히 말했다. 들어와라.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용기를 냈다.